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의 공습 이후 이스라엘이 보복 방안을 고려했다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 직후 이를 철회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하고 국제유가와 에너지 수급,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중동에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 선박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주요 참모 인적 개편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를 열어 수습책 마련에 나서고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에선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 국민의힘 미래 한지아 당선인이 차례로 출연해서 의정 갈등 해법 등 총선 이후 당면 현안을 짚어봅니다. 4월 15일 월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이란이 심야에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서 수백 개의 무인기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사실상 모두 방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네, 그동안 공언하던 이란의 보복 공격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말에 있었습니다. 이란은 무인기와 이 순항 미사일 등 300여 개를 동원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폭격 이후에 12일 만에 이란 보복 공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심야에 이란의 대규모 공격을 99%까지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더 이상의 확전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은 확전은 원치 않으며 이스라엘의 대응이 없다면 새로운 공격도 없다는 점을 좀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이란의 입장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미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한 후에 이란에 보복할 계획을 철회했다는 보도였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정부가 진짜로 재보복 공격을 안 할지는 이스라엘이 좀 전적으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좀 여지를 두긴 했습니다. 또 앞서서 이스라엘 전신 내각은 보복 방침에는 찬성을 했는데 시기와 강도를 놓고 의견이 좀 엇갈린 것으로 전해져서 지금 상황으로선 이스라엘의 재보복 공격을 좀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어요. 네, 한 목소리로 좀 확전을 자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긴장 고조의 위험성에 대해서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시 이란과 심각한 갈등 고조를 추구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열흘 동안 이란 공격에 좀 앞서서 대비를 했다고도 했는데요. 동시에 미국 정부는 이란과도 이 스위스를 통해서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도 이 문제를 주말에 긴급 화상회의를 통해서 긴급하게 좀 논의를 했습니다. G7 정상은 이란 공격으로 통제할 수 없는 긴장 고조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걸 피해야 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안보리도 우리 시각으로 새벽 5시부터 이 긴급 회의를 열어서 이번 사태에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유럽연합도 현지 시각으로 내일 긴급 회원국의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서 이번 사태를 역시나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중동 사태 관련해서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이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번 사태를 논의하는 긴급 경제 또 안보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크게는 국제 안보 상황과 이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점검을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를 포함한 에너지 수급 상황을 좀 밀도 있게 가동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또 향후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할 걸 지시를 했다고 이 대통령실 측이 전했습니다. 특히 좀 어제 회의는 지난 10일에 총선이 있었던 이후에 윤 대통령의 첫 좀 공개 일정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중동 긴장 관련 소식은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주요 참모에 대한 인적 개편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주말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미뤄졌나 봐요. 네, 이 지난 주말부터 이 후임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인선들이 좀 차례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있었는데요.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서실장 중에 한 명으로 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좀 사전에 나오면서 야권에서 좀 강력하게 반대를 하자 지금 다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중요한 자리인 만큼 적임자를 찾고 검증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윤 대통령은 실제로 이 대통령실과 이 내각 개편에 대한 여론 동향을 좀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 문제들을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어서 이번 주를 넘기지 않고 이번 주 안에 이 주요 인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패배와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도 이제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대국민 메시지 언제쯤 나올까요? 네, 이 부분도 이번 주쯤에 이 발표가 메시지가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이 이제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식은 기자회견을 할지 아니면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할지 아니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정 쇄신의 메시지를 발표를 할지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정해진 것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일단 만약에 국무회의를 빌어서 메시지를 좀 전하는 방식을 선택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재명 이 민주당 대표와의 단독 면담을 포함한 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언급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당 수습 방안 논의하기 위한 중진 간담회 열리죠. 네, 이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오늘 이 4선 이상의 중진 이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당 수습 방안을 논의를 합니다. 앞서서 윤 대표 권한대행은 여러 수습 방안에 대한 중진 의원들의 고견을 듣고 의견을 종합해서 당을 좀 어떻게 수습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한 바가 있어서 오늘 간담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내일은 전체 당선인 총회가 열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윤재욱 당대표 대행이 내일 당선인 총회도 열어서 당 수습 방안을 역시 좀 계속 논의를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특히 구체적인 이 차기 지도부 구성 문제가 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안은 두 가지입니다.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좀 꾸리는 방안 아니면 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내일 좀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부 여당의 최상병 특검 수용 촉구한 기자회견 열 예정이죠? 네, 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외압 의혹을 밝히라 이런 특별검사법이죠. 이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이 특검법을 수용을 촉구할 것을 요구하는 이 기자회견을 오늘 열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이 최상병 특검법을 이번 21대 국회 임기 중인 다음 달 2일쯤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 특검 수용 여부를 윤석열 정권이 이 총선 이후 변화했는지를 보는 시험대로 좀 자꾸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박성중 민주당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맥락의 이 발언을 좀 역시나 하면서 이 민주당의 변하지 않은 입장을 좀 전하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회동을 제안했어요. 네, 이 조 대표가 SNS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어제 조 대표는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공식 회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면서 단호하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공개 요청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대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일단 아직은 대통령실의 답변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슈팅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한 부진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 지난 주말에 손흥민 선수가 뉴캐슬전에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슈팅을 단 한 개도 못하는
부진을 보이면서 팀의 대패를 막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토트넘 공격이 좀 삐걱대자 결국에는 이 상대팀인 뉴캐슬이 역습 상황에서 선제골까지 뽑아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대 0으로 뒤진 후반 6분에 또 한 번 이 공을 뺏기면서 세 번째 실점의 빌미까지 제공을 했는데요. 결국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에 최단 시간인 58분만 뛰고 교체가 됐고 팀은 4대 0으로 크게 좀 졌습니다. 한편 부상을 털고 6주 만에 돌아온 울버햄프턴의 황희찬 선수는 이 공격적인 돌파를 선보이면서 무난한 복귀전을 치렀다는 이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의사협회 내분 등 갈등을 빚던 의사단체가 갈등 봉합에 나섰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좀 갈등이 좀 어느 정도 좀 봉합이 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 총선 이후 열린 이 의사협회 비대위 첫 회의에서 차기 의협회장과 현재의 비대위원장이 서로 좀 오해를 풀면서 내부의 불협화음을 좀 봉합을 하는 수순이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그 회의에서는 논란이 된 전공의 대표의 발언도 좀 감싸 안는, 좀 대신 해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의협이 먼저 나서서 앞서서 이 의대 교수 등을 비난하는 이 발언을 했던 박단 이 전공의 대표의 발언도 먼저 감싸 안았습니다. 박단 대표의 발언이 뭐 특별히 비난을 하거나 하는 식의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자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협 비대위는 연대를 강화했다. 이렇게도 발표를 했는데요. 동시에 계속 좀 의협이 강조를 해왔던 부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 이 부분이 의료계 전체의 좀 단일화임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이번 사태로 이번 봉합으로 정부를 향한 단일 대우를 좀 새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나흘째 공식 브리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상진료 계획은 발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특히 좀 총선 이후에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어제도 예정됐던 이 브리핑을 특별한 설명 없이 취소를 했습니다. 이걸로 총선 이후 어제까지 나흘째 공식 브리핑을 하지를 않았는데요. 대신 서면으로 파견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대상으로 파견 연장 수요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한 교육에 돌입한다. 이런 등의 비상 진료 계획만 정부가 역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제주 산지와 남부 산간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해안과 충청 이남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또 아침 내로 서울 등 수도권에도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오겠는데 밤에 서쪽에 내일은 전국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거의 그칠 걸로 보이는데요. 중부지방은 대부분 10에서 40mm, 인천과 경기 북서부 그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20에서 60, 제주 산지는 최대 80mm까지 오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에는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 19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집니다. 대전, 광주 20도 등 17도에서 23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의 바람이 매우 강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분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고비사막과 내몽골권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오늘은 대기질이 괜찮겠는데 이 황사 유입으로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내지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월요일인 만큼 출근 교통량이 일찍부터 많습니다. 이미 비가 내리고 있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는 먼저 서김해 부근과 북창원 일대, 더 가서는 군북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이후 문산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와 4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합니다. 영암 순천고속도로 영암 쪽으로 보성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남밀양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 전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예 차량들이 꼼짝을 못하고 서 있기 때문에 미리 25번 국도나 58번 지방도로 등으로 우회해서 지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와 또 성수대교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3석을 확보해서 조국 혁신당에 이어서 제4당이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화성시 을 선거구에서 당선됐고 비례대표 1, 2번인 이주영, 천하람 당선인이 원내 안착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 3개월 만에 원내 진입에 성공한 개혁신당. 오늘 전격 인터뷰에선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먼저 저희 이제 새로 출발하는 개혁신당을 믿어주신 지지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새롭게 출범한 저희 당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던 저희 국민 모두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계는 처음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일을 함에 있어서 임하는 그런 진심과 태도는 영역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또 뭐 정력은 처음이시지만 의료 그 영역에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네. 기대가 큽니다. 자, 선거 기간에 주로 어디서 선거 운동하셨어요? 주로는 이제 지역구들이 서울 또 경기 이렇게 많이 있기도 하고 지역적으로도 가까워서 주로 서울 경기에 많이 가기는 했는데 지방도 뭐 대구, 부산, 광주, 뭐 강릉, 뭐 세종 이렇게 전국을 거의 다니면서 이제 유세 지원을 했었고요. 저희 경우에는 전문성도 의료계 분야이고 시국이다 보니 의료 현안에 대한 인터뷰로 많이 찾아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마 네. 또 당에 기여를 많이 하는 걸 겁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무슨 얘기지 또 누구지 하고 이제 볼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전국 돌아다니셨다 그랬는데 지역 유권자들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요. 네.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이게 지금까지는 그냥 국민의 한 사람 그리고 관심이 있어도 의료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하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달라진 입장에서 여러 시민분들 만나다 보니까 제가 정말 들어야 할 소리가 많다. 그런데 그게 이제 모두가 각자 입장이 다르시다 보니까 참 상충되는 것도 많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일도 많고 해서 참 국회에서 신중히 조율을 참 잘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유권자들 자기 입장에 따라서 좀 많이 네. 다르고 네네 맞습니다. 뭐 양극화돼 있고 이런 것도 좀 느끼셨나 보죠? 네, 사실 그 각자를 들어보면 다 맞는 말씀이세요. 너무 공감이 가고 해결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또 이게 동시에 한꺼번에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으셨겠다.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는 국회에 대한 오해도 좀 풀렸고요. 네,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네네. 우리 정치가 양극화돼 있다는 것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셨다. 그런 네, 식으로 맞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개혁신당은 지난 11일 해단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 3%를 훌쩍 넘겼어요. 제 기억에 3.6% 네, 뭐 그 정도 맞습니다. 됐던 네. 것 같습니다. 원내 진입에 성공했고요.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 앞으로 차기 대표엔 출마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네, 전해졌어요. 네. 그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사실 뭐 그동안 뭐 수고했다 고마웠다 뭐 이런 얘기 당연히 오가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저 이준석 대표가 차기 대표 출마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취지는 이준석 대표가 물론 이 창당이나 원내 진출 과정에 있어서 가장 상징성 높은 존재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신당이 이제 이준석 당이라기보다 네. 앞으로 차기 미래에 명실상부한 이제 대한 정치 세력으로서 한 사람의 당이 아니라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 등장을 할 것이고 또 그들의 능력을 함께 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가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 지역구인 동탄에서 정말로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네. 거기에 또 화답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동탄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제대로 된 이제 의정 활동을 잘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고 또 새롭게 지도부가 꾸려지면 2년 뒤에 이제 지방선거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다 녹여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합니다. 네.
이번 총선 지역구에 이제 개혁신당 후보가 40명 정도 출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준석 대표 당선으로 개혁신당 어떻게 보면 대미를 장식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지역구 한석이긴 하지만 그 의미를 따져볼 때 네. 역으로 생각하면 나머지 지역구 후보들은 모두 낙선했습니다. 우리가 좀 네. 약간 그래도 이름이 꽤 있는 분들도 있었는데도 네. 그 부분은 어떻게 같은 당 소속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지원 유세에 다니면서 그분들의 진정성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느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구 그리고 또 비례대표 후보자분들께 사실 너무 죄송한 마음이 이제 당 입장에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있고 더불어 이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크셔서 사실 100만 표 이상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께도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송구한 마음은 있죠. 근데 사실 이번에 나온 모든 정당 중에 제대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낸 건 저희 당밖에 없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불신과 반목에 자란 분열 정치의 벽이 참 높다 하는 부분을 뼈저리게 느꼈던 결과였던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점유한 의석수의 이제 물리적인 숫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주목도와 관심을 이제 가져주시고 계신데 여전히 그거는 개혁신당이라서라기보다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과 기대, 정치권에 대한 뭔가 개선에 대한 바람이 아닌가 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선한 양양자, 그다음에 금태섭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네, 그렇죠. 저 이제 지방선거도 또 준비해야 되고 원내에 계신 분들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비례대표 1번으로 이제 올라오셨는데 네. 어떻게 선정이 되셨습니까? 사실 비례대표로 들어오게 된 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는 동의를 한 부분은 있었지만 네. 사실 번호에 대해서는 저도 1번인 거는 모르고 동의를 네. 했고 이게 저희에게는 비공개로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1번이 된 거는 속보가 뜬 뒤에 심지어 저희 지인들이 막 갑자기 메시지가 쇄도를 해서 그때 뉴스를 알았습니다. 보고? 네네. 예. 아, 그랬군요. 네. 자, 그거 경위는 그랬는데 제가 말하는 건 이제 비례대표 처음에 영입 인재로 들어오셔가지고 네. 그다음에 비례 이제 순번은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1번 받았다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비례대표 추천 순위 1번 낙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소아청소년과 의료 기피와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해 끝까지 소아의료 현장을 지킨 의사. 네. 이렇게 소개했는데 맞는 소개인가요? 이게 저희 당이 사회에 대한 관점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사실 다른 정부 부처나 다른 당에서는 지금의 대란을 굉장히 짧은 타임라인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발생한 현 시점의 의료 대란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지역의료와 응급의료 그리고 핵심 의료들이 붕괴하는 과정을 10년에 걸쳐서 봤던 사람이고 사실 제가 사직한 시점은 정확하게는 1월 31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발표가 나기 직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이미 사실은 붕괴가 거의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전체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달 31일 16개 시도의사의 신임 회장단 회의에 이제 참석을 하셔서 네. 지지를 호소했다고 해요. 네네. 우리 당선인께서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서는 우리 당선인을 당선돼야 할 후보다 이런 네.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뭐 전해졌습니다. 맞습니까? 네. 많이 이제 의료계 동료분들이 지지를 해주셨던 것은 사실인데요. 네. 이렇게 참 이 의료를 행함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의료라는 것은 사실 사람이 몸으로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발생하는 일이고 모든 환자마다 모든 이야기가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을 깊이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제가 가장 잘 이해할 거라고 믿어주신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정계 입문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부터 해왔던 말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진짜 일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혁신당의 취지에 동의한다.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자, 당선인께서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 한 네. 10년 가까이 역임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네. 제가 사회부하고 기동취재부 있을 때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의 아, 문제점 해가지고 그 취재를 몇 번 해서 네. 거기가 얼마나 전투 현장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힘들고 의료 현장 최전선에 계셨던 건데요. 자, 현재 의정 갈등 장기화되고 해결 실마리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의대 2,000명 증원 어떤 입장이세요? 사실 참 본질적인 걸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 증원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현장의 의사로서 가장 염려되었던 것은 증원이 아니라 이 필수 의료 패키지 전체입니다. 네, 일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정부에서는 물론 뭐 좋은 의도로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악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한 그런 독소 조항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뭐 정계 입문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당연히 입장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현실에 기반한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0명 증원에 자꾸 이슈를 몰아가서는 안 되고 그럼 해결이 안 되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우리 국민과 정부가 원하는 그리고 실현 가능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의료의 방향성이 뭐냐는 걸 먼저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장성을 최대로 높이면서 접근성을 어느 정도 떨어뜨리고 거기에 대한 재정은 어떻게 할 건지 혹은 뭐 많은 부분을 자율로 풀면서 보장성을 국가에서는 조금 덜 해주지만 아주 고급화된 의료부터 아주 여러 층위의 의료를 이제 소비자들이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풀 건지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각 나라가 그 각각의 제도를 선택하는 거는 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다 합리적인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일단 우리나라는 전무한 상황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그 방향성이 결정된 것을 바탕으로 미래 전망과 변화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첫 번째 단계가 안 되었으니 두 번째가 방향성을 잃은 상태에서는 논의가 불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거친 후에 의사 수를 포함한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인 이런 인프라는 그에 대한 결과값으로 나와야지 이걸 먼저 상정해 두고 이걸로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그 과정 자체가 저희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틀렸다.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안이나 돌파구도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죠? 방향성을 먼저 그렇죠. 정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 순서에 의해서 네. 그다음에 수반되는 의대 정원도 그때 이제 네. 같이 조정을 하고 맞습니다. 늘리든 뭐 이제 유지를 하든 네, 그렇게 해야 네. 된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자, 노한규 전 의협회장이 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 정치 세력화해야겠다. 이런 발언을 최근에 하셨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부분은 정확한 의미가 이렇다기보다 예. 약간은 이제 오해가 되는 부분이 그런가요? 있기는 합니다. 이게 정부가 의사를 못 이긴다 이 표현 자체가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정부가 못 이길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의사들이 환자나 보건의료 체계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이 당연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의 의견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현실 가능하고 특히 국민을 위한 방법일 것이라는 취지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네네. 정치 세력화는요? 정치 세력화도 마찬가지인 것이 지금 전공의들도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고요. 네네. 또 거기 고용된 교수들도 또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고요. 근데 뭐 꼭 노조 자체를 당장 만들라기보다는 이런 여러 영역에서 의사들이 오히려 노동자로도 보호를 못 받고 자영업자로도 보호를 못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간호사협회라든지 약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어느 정도 논의가 국회를 통해서 잘 발언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의사들은 그에 비하면 지금까지는 너무 파편화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서 우리도 정치적인 목소리를 잘 낼 수 있게 해야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 그 의사 출신 당선인이 8명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들 뭐 의대 증원 찬성하는 분 있고 반대하는 분 있고 유예한다는 목소리 다른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사실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나라와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나오신 거고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네네. 이 그분들의 모든 정책적인 이런 방향성이나 이런 선한 의도나 이런 거는 저도 신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뭐 물론 이렇게
제가 현장에 대한 이 프라이드일 수도 있는데 이 의료라는 것은 또 환자와의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예. 사실 그 공포를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상론에 빠지지 않고 이 현상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일할 수 있는가. 저는 결국은 무너진 응급의료 때문에 일을 못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제가 설득을 잘 해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당선인께서는 네. 비례대표 여성할당 철폐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자, 여성이 아니었다면 인정받지 못할 능력으로 국회 일원이 돼선 안 된다. 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제 국회라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의 다양성을 가진 모든 이제 분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때그때 맞게 국민들이 원하는 영역이라던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역량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살아 움직여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지역이라던가 소득, 학력, 장애인 그리고 특별한 성적 정체성, 직업 모든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제 생물학적인 원인으로서 굳이 남녀만 딱 나누어서 그것도 절반 이상을 반드시 할당해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집단의 권익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실제로 정말 열심히 일했던 여성들의 가치가 폄하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시대적인 흐름이 지금까지는 사실 제가 주말에 한국여자의사회에 잠시 다녀왔는데요. 어디요? 한국여자의사회. 여자의사회. 네, 잠시 다녀왔는데 이제 거기 50, 60대는 물론이고 80대 고문 이제 여자 의사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여성 그 사회에서의 여성 선배님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 여성 할당 같은 것이 없었던 그 콘크리트 천장을 뚫어주신 진짜 능력자인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성들도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성도 피해받지 않게 할당을 해라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우리 능력껏 충분히 발휘했다는 목소리를 내고 싶었고 또 의견의 다양성 부분에서도 배려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면 그 배려 없이 능력만으로 해보자 목소리도 이제는 나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운동 기간 천하람 당선인과 함께 기자회견 열고 3대 개혁안 10대 네. 과제 발표했습니다. 네네. 연금 관련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짧게 네, 소개해 맞습니다. 주시면 어떤 내용이죠? 연금이 지금 계산된 출산율은 1.21명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네. 지금은 이제 그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한 0.6명대까지 거의 절반을 하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계산했을 때 거의 4배 가까이 올리지 않으면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 시점을 기준으로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를 해서 구연금은 그래도 정부 정책 신뢰성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최소 기대 수익 2-3배 정도는 받으실 수 있게 가급적 잘 보장을 해드리되 일부 고통을 분담해달라 부탁을 드리는 거고 신연금은 지금 사실 굉장히 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로는 최소한 낸만큼은 적어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확정 규형으로 진행을 해보겠다 이런 제안입니다. 자, 이번에 당선된 분들을 보면 김재섭, 김용태,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요. 네네. 천하람, 그다음에 민주당의 전용기를 80년대, 90년대생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정치사에 어떤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난 4년 전 그 아주 소장파 국회의원들은 좀 너무 지도부 눈치만 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정치가 사실 돌봐야 하는 것은 현실보다 더 무거운 것이 저는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더 젊은 생각 그리고 진취적인 안목 그리고 더 긴 타임라인을 가진 젊은 정치인들이 국회 진입하는 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다만 이제 나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의 젊음이 분명히 중요하고 진취적으로 도전하고 다른 목소리를 명확하게 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분명히 중요할 거라서 일단 그 선봉에 저희 개혁신당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또 다른 젊은 정치인들과 저희가 합리적인 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한 1분 이내로 남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네. 짧게 22대 국회 들어가면 이런 정치를 보여주고 싶다. 한 줄로 딱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하실까요? 저는 밀착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 중환자실에 있다 보면 어떤 지식과 이론보다 밤새 환자 옆에 붙어 있는 사람 절대 못 이기거든요. 저는 또 개혁신당은 작지만 빠르고 정확하고 민생에 밀착한 정치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주영 당선인께서 밀착 정치하는지 같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비례대표 이주영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국민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가벼운 증상은 가까운 동네 병원을 이용해 주십시오. 대학병원은 중증 환자를 위한 곳입니다. 둘째, 인터넷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검색해 주십시오. 환자 맞춤형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응급실 진료받는 순서는 의사의 판단에 맡겨주십시오. 더 위급한 환자부터 진료하는 것이 응급실의 원칙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전거정책연합 회장 맡고 있는 유재영입니다. 저 자전거를 좋아해서 근 20년째 거진 매일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외국 갈 때도 항상 자전거를 갖고 다니게 되는데 그 이유는 너무 편리하고 즐겁고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리라든가 런던, 코펜하겐 등 그 외국의 선진 도시들은 그간 도로의 교통 체계를 과거 자동차 중심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으로다가 많이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건강도 증등시키고 그다음에 도시의 경쟁력도 높이는 그런 그 지혜로운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정책이 빨리 도입이 됐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실천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 외국의 예를 든다면은 자전거로 통근한 사람들한테는 자전거 출퇴근 수당을 갖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상당히 돼서 하루에 10km 정도를 갖다 출퇴근하게 된다면은 1년에 약 63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갖다가 벌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자전거 이용 부담률이 2%였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1.6%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전거는 매우 우수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친화 도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다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것은 도시의 경쟁력, 그다음에 우리의 후대에게 살고 싶은 도시를 물려줄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제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남해안까지 특보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낮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 등에는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 중부지방은 10에서 40mm 정도인데 경기 북서부와 인천 최대 60mm가량 오겠습니다. 남부지방은 20에서 60, 제주 산간 80mm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강릉 23도, 대전, 광주 20도 등 전국적으로 17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오겠는데요. 오늘 밤에 소강 상태인 지역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 낮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의 지역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파도 또한 대부분 최대 4m로 높겠고요. 안개 끼는 해역이 많겠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고비 사막과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북서풍을 타고 내일부터 우리나라에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기질이 괜찮은데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내지는 낮부터 한때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도, 습도는 50%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이번엔 을지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출신인 국민의 미래 한지아 당선인과 의정 갈등 문제를 포함한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한지아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여당이 어려운 상황에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합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선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로 나오셨고요. 정치 신인이지만 이른바 이제 비상 상황을 몇 달 동안 경험하시다 보니까 이제 소외도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치에 와 보니까 사실 큰 차이가 처음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사회도 갈등이 있고 그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 정치인 그 범위가 더 넓고 그리고 조금 더 노출이 된다는 부분의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밖에서 보던 거하고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의정 갈등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그 당선인 경력을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카톨릭 대학교 의학 박사고 학사부터 거기서 나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을지의과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WHO 세계보건기구 담당관을 하셨습니다. 예.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두 가지 큰 축으로 일을 했고요. 재활의 세계 재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담당했고 또 고령화 관련돼서 전 세계가 WHO가 추정할 2050년에는 지금 고령 인구보다 전 세계도 2배가 늘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중에 한 80%가 저개발국에서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 그리고 코로나 한가운데 있으면서 고령 인구를 많이 타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 그런 것들 다 맡아왔었습니다. 지금 의료, 의사 이쪽은 지금 복지부로 치면 2차관 그쪽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1차관 쪽 그 얘기네요. 1차관과 또 코로나 관련된 대응은 2차관 쪽이기도 했습니다. 같이 있군요. 예. 그럼 어쨌든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경험하신 것도 저 의정 활동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이번 여당이 총선에서 진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의정 갈등을 꼽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현재 의정 갈등 상황 이거다. 이렇게 한 말씀으로 하신다면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의정 갈등 자체가 사실은 총선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긴 했습니다. 그 정부의 유연하지 못한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기도 했고 또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미숙함도 좀 보여줬고 국민의 피로감도 가중시켰지만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보수층의 핵심 지지층인 의사들의 표 이탈을 좀 초래하긴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의사들이 어느 정도 증원의 규모는 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65%의 증원, 2,000명의 증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좀 결집을 해서 이번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총선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의대 증원 자체는 동의하세요? 전 동의합니다. 예. 예. 규모도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구체적인 규모는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2,000명을 고수하듯이 지금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 그리고 전공을 대표하는 단체도 똑같이 0을 고수합니다. 어제도 나왔지만 원점 재논의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부분 이렇게 첨예한 갈등 안에서는 국민이 캐스팅 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결국에는 증원을 원하고 그리고 유연화를 원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이 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방금 요 전에 그 개혁신당의 이주영 당선인 역시 의사 출신인데 이분이 제가 이제 증원 규모나 이런 부분을 여쭤보니까 자, 순서가 잘못됐다. 먼저 방향성을 정하고 뭐 수가라든지 지역 의료 그다음에 필수 의료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해야 되는지 그런 틀을 정한 다음에 의대 정원 문제는 그다음에 수반되는 소프트웨어나 그 수반되는 변수지 그거를 먼저 숫자를 박아놓고 가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생기고 의사들도 납득시키지 못한다 이랬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꼭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필수 의료 패키지가 그런 부분들을 다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이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필수 의료 패키지 4축 중에 하나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수가 문제라든가 아니면 형사 처벌 문제라든가 그 중에 한 축이 의사 증원에 대한 거였고요. 의사 증원에 대한 건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사 증원은 10년이 걸립니다. 그 10년 동안 지금 의사 증원을 어느 정도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차차 그걸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정부가 제시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 매몰돼서 모두 다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죠. 네. 반드시 아까 그 얘기가 또 정답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네. 하셨고요. 자, 그러면 정부가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볼 때 어차피 대화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실 선거도 이렇게 된 상황에서 뭐 다시 한번 되돌아볼 거예요. 그러면 네. 어떻게 의료계하고 잘 타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대화가 잘 되리라고 보세요? 지금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2,000명 유연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또 네. 의협이나 어제 얘기했듯이 0을 또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결국엔 뭐 김윤 의원이 당선인이든 뭐 서명 당선인이든 말씀하셨듯이 협의체나 그런 대화의 창구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있어서 국회가 좀 중립지대로서 여든 야든 그런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통해서 또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전공의 대표가 의대 교수들을 착취사슬 관리자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랬더니 의사협회 이면택 당선인이 조금 감싸는 듯하면서 약간 그 의료계 내부에서 약간 대화 모드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계는 좀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죠. 꼭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복잡한가 보죠. 뭐 의사들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네네. 개원의, 봉직이, 병원장, 전공의, 교수, 전문의 다 있는데요. 네네. 그 이 위치에 따라서 다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고무적인 거는 그래도 의료계가 서로 협력을 하려고 그러고 어제도 보니까 의협 회장 차기 회장과 또 비대위원장이 또 서로 껴안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은 국민이 보기에 위안이 됩니다. 그 대화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모습 자체가 힘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어떤 말씀을 하셨었냐면 정치권이 이제 그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중재를 하실 생각이세요? 아까 조금 언급해드렸듯이 그런 대화의 창구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 나머지 후속 축지 보건의료 인력 추계에 대한 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인 것, 형사처벌에 대한 법적인 완화, 말씀할 때 수가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이 부분도 하지만 당장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동안 왜 물밑 대화가 없었겠습니까? 대화 있었습니다. 저도 비대위원 때부터 발표 나는 날부터 여러 가지 이제 정부와 의와의 대화를 해나가는데 이게 첨예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강경파의 사람들이 보이기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걸 해결하고 싶어하는 절실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수들도 의사들도.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화가 우선이고 그 장을 만드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분이긴 한데 여하튼 이 문제 일부분이긴 하면서도 또 우리가 논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안철수 당선인은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했어요. 예.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합리적인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인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합리적인 아닌데 현실적이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맞을 수는 있지만 그게 구현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국민이 캐스팅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은 증언을 원하고요. 그리고 지금 백지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받아들이실지, 그리고 단 국민도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단계적 또는 유연화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 유연화에 대한 입장은 정부를만을 향한 건 아닐 것 같고요. 의료계에도 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의대 증원 얘기는 저희가 한 10분 가까이 들었으니까 이제 일반 정치 현안도 좀 다뤄볼게요. 자,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에 준 성적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한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항상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한 분 한 분 다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이렇게 매섭게 회초리를 때린 걸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의 여러 가지 대응도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국민들이. 또 두 번째는 조금 더 비전이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두 가지가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지아 당선인께서는 용산 책임론이 이제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100%는 아니다. 당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네. 이거 무슨 보험 비율은 아니고요. 용산과 여당의 책임 비율을 따진다면 어떻게 보세요?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안에 있어서 한 곳만 잘못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더 소통을 하면서 부족함을 서로 이제 보완해 나가야 됐던 건 맞기 때문에 저는 서로의 입장, 그 비율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크게 봐서 공동 책임이다. 공동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언젠가 모두 다 반성을 하는데요. 반성한다는 건 잘하려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다 잘하고 싶어서 앞으로 더 노력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총선이 끝난 뒤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당선인께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인적 쇄신만큼의 인식의 쇄신이 필요한 것 같다. 인적 쇄신만큼의 인식의 쇄신. 참모들이 직언할 수 있어야 하고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직언을 못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좀 주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직원도 했을 수는 있겠지만 더 강한 직원들이 있었으면 더 빠른 대응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를 볼 때 어쨌든 직원을 했든 안 했든 통하진 않았다. 예, 맞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예, 얼마나 했는지 그 과정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민심이 잘 전달됐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인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현재 참모들도 그렇지만 그 다음 참모들도 그렇고 당연히 여당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민심의 회초리를 받았는데 앞으로 다시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결과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당직자와 보좌진에게 작별 인사 메시지 남겼다는데 당선인께서도 받은 내용 있으시죠? 예, 다음 날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근데 메시지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어제와 오늘 더 반성하려는 의지 그런 것들이 담아 있는 전화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좀 예. 울컥하셨나요? 울컥하진 않았고요. 그러진 않았지만 그런 잘하려는 의지, 저는 여당과 야당 역할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야당은 신랄한 비판을 하면은 여당은 비판까지 고려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비전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서 고치자 이런 말을 이제 했다고 하는데 우리 당선인께서 보시기에는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한다고 보세요? 고쳐야 될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비전과 대응책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요 며칠 어떤 한 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맹공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다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치단체장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지정을 어떤 분들은 구태의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국민의 정치를 하면은 한다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 정치를 합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거를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다 잘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를 했습니다. 다들 기억을 못하겠지만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표심을 잡는 것, 또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비판, 예를 들어 여자라든가 아니면 인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맹비난,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우리 보수 정당에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시스템화했습니다. 저는 그건 지금까지 어떠한 그 누구도 국민의힘의 역사상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역사 왜곡으로 표를 얻는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거를 지적은 안 했지만 그게 허용되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지적이고, 그냥 두 번째는 여성에 대한 공격, 어떤 성적인 모욕이라든지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그게 여성이든 뭐든 간에 그런 내가 바꿀 수 없는 어떤 사람이 그러한 아이덴티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공격.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변화들은 그게 바로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아주 중요하게 보셨군요. 그게 국민 당선인께서. 정치고 그리고 그게 다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 정치의 아주 다름이 그 부분이었다, 이제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한동훈 위원장 평가한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제 점수가 계량화할 수 있을까요? 제 점수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냥 주셔도 됩니다. 그거는 답하기 어렵어요. 그 전에도 누가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그건 답하기 어렵어요. 여튼 제가 전반적으로 이 초년 정치인 한동훈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시는 편입니까? 저는 쉽지 않은 시작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전부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한 부분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인정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한 전 위원장은 사실상 정치 계속하겠다는 뜻을 시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무를 다한다 이런 식의 자기가 했던 말을 지킨다, 이런 성의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일각에서 당권에 도전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그 가능성을 낮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당선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전 위원장이 좀 쉬는 게 낫다. 이유가 뭡니까? 좀 쉼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지친 상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은 그 과정들을 너무 급박하게 돌아간 100일이었기 때문에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드렸듯이 대응과 비전과 이런 것들을 확립해 나갈지, 그리고 조금 더 차분히 사람들을 만나면서 원로들도 만나면서 고견도 들으면서 그런 자기의 정치적인 목표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것들이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름이 있는 분이 이미지가 많이 소진됐습니다. 본인이 소진시키고 싶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너무 어려운 시기, 한 4월 초 첫 번째 주, 그리고 3월 말에는 거의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80에서 90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는 그러한 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의 소모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쉬면 좋지 않을까, 쉼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여의도 연구원 80, 90석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에 그래도 호소해서 개헌 저지선을 지켜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에 대한 이제 대국민 메시지 곧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메시지 담겨야 된다고 보세요? 총선에서 표출된 민의를 이해하고, 그리고 국정 운영 쇄신 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으면서요. 따뜻함과 유연함, 그리고 통합에 대한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반드시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개헌 저지선을 지키긴 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 국회가 그거를 무력화할지에 대한 아슬아슬한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협치라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필수입니까? 필수입니다. 네. 국정 기조를 확실히 전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당대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좋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구심점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많은 경우에 뭐 지금 아침에도 들어보니까 투톱 체제도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분이 그냥 안정적으로 조금 정비하는 차원에서 좋은 분이 오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야당도 협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네, 겁니다. 있습니다. 막 일방적인 요구만 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닐 거예요. 네.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보세요?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따뜻함과 유연함 그리고 통합을 위한 희망적인 메시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우리의 기존 정치라는 것은 맹비난을 하고 아까 뭐 혐오성 발언들을 하는 거지만 앞으로의 정치는 정치 개혁은 나이를 떠나서 기존 세대냐 새로운 세대가 날 갈리는 게 아니라요. 그런 메시지에 따라서 진정한 다음 세대의 그런 정치를 하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민주화라는 어떤 분명한 네. 목표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정치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를 민주당이나 야당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카드 이거는 어떻게 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거기서의 결정권도 국민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의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젊은 장병이 희생된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짧게 하나 대답해 주세요. 22대 국회에서 나는 이거는 꼭 이루고 싶다. 뭐 법안이어도 좋고 어떤 정치 행위여도 좋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정치적인 비전을 말씀드린다면은 일하고 싶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사회 그리고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회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지아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당선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과 관련해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공격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먼저 공습 상황 먼저 좀 요약을 해주세요. 네, 이스라엘 현지 시간으로 14일 새벽 2시에 이란이 공격을 했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건 처음이에요. 미사일 쏘고 드론으로 공격을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지속이 됐고요. 네. 드론과 미사일 한 300여 기가 동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공격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설명이 평가가 서로 다르거든요. 이스라엘은 99%를 막아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스라엘의 뭐 대표적인 그 방어 체계 아이언돔 이게 제대로 작동을 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시설 폐해 외에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사는 7살 소녀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게 이스라엘의 설명입니다. 이 외에는 인명 피해가 없다라는 거고요. 네. 이란은 이스라엘이 이번 작전 무력화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그래서 우리의 작전 목표는 성공을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부의 4개의 이 공군기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즉 자신들은 성공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양쪽 주장을 종합해 보면은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던 건 명확해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언돔이 어쨌든 역할을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배경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공격한 거 이번이 처음이죠. 네. 원래 그 두 나라의 관계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1979년부터 악화가 됐거든요. 예. 그때 이슬람 근본주의 체제가 이란에 구축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큰 사탄 옆에 작은 사탄이다 이런 식으로도 불렀거든요. 큰 사탄은 미국, 작은 사탄은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관계가 악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 안 했다라고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이게 왜 그랬느냐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정학적으로 두 나라가 접경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국경도 한 1000km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 사이에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붙어서 싸울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거는 이란한테는 사실은 다른 그런 적들이 더 많았어요. 이란은 종파 분쟁이 좀 중요했는데 네. 이란 입장에서 더 불편한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사우디하고 튀르키예 같은 그런 붙어있는 나라들이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란은 시아파를 신봉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우디랑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파를 순위파를 신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종교 전쟁이 더 치열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멀리 있는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할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더 근본적인 이유인데 전력차가 엄청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라는 건 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란은 핵 개발을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국제사회 제재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무기도 낙후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나라가 싸운다라고 하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이긴다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안 해왔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엔 직접 이스라엘을 공격한 건가요? 일단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1일에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 다마스쿠스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했거든요. 요건 지금 이제 하마스랑 싸우는 과정에 이렇게 폭격을 했던 거죠. 근데 당시 폭격으로 사망자가 한 10여 명 나왔는데 여기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특히 고위지휘관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혁명수비대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 미국과의 싸움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혁명수비대가 공격을 통해서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반격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흐름상으로 보면은 지난 1일에는 혁명수비대 장군인 카셈 술레이마니의 사주갱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제 이란 사람들 입장에선 영웅이고 미군 공습으로 사망했던 인물인데 네. 당시 행사장에서 연쇄폭탄 테러가 벌어져가지고 또 100여 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때 이란은 이 사건도 이스라엘의 배후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연이어서 혁명수비대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국내에서 보더라도 반격을 안 하면은 이제 정권이 좀 흔들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란이 원유 매장량이 세계 4위 이렇게 산유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수출 비율이 원유가 60%를 차지합니다. 즉 원유를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건 경제적인 해석이긴 한데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석유값이 오르잖아요. 유가 올리고 경제적 이득을 본다. 그렇게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확전이 가장 걱정이잖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뭐 전력차라든지 지정학적 요인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하지만 자기네 어떤 대내외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때리긴 때렸는데 그걸 계속 이기려고 때렸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때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미 반격을 예고한 상태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란의 입장 먼저 잠깐 얘기하면은 그렇게 공격을 해놓고 확전은 원치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은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건데 네타냐후 총리가 늘 강경 대응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네. 이미 회의를 한 다음에 즉각 대응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실시간으로 속보들을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요. 미국발로 나온 기사인데 이스라엘이 15일에 대응을 할 것이다. 이 대응이라는 건 아마 반격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아마 이제 즉각적인 대응과 어떤 종류의 대응인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는 확전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죠. 지금 전쟁이 안 그래도 많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도 싸우고 있고. 근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란전까지 추가가 되면은 5차 중동 전쟁 양상도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다 경제가 안 좋아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는 다 만류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 입장이 중요한데 일단 그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에는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입장이었는데 반격은 하지 마 이런 또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네. 근데 좀 미묘한 거는 공식적으로는 방어해주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보도로는 반대한다 반격에. 그러니까 요건 이제 불편한 그런 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을 좀 보여주는 걸로 보이고요.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다른 우국가들도 다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영국, 프랑스 그리고 사실은 또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도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시간이 30초 남았는데 세계 경제에 큰 영향 주게 되죠. 그렇죠. 지금 이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출렁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을 딱 시작했을 때 비트코인이 바로 8%포인트가 빠졌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공격 끝나니까 조금 회복이 됐는데 이제 증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바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유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아마 이란이 반격이 있으면 폐쇄할 텐데 그렇게 되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매주 월요일에는 두 분의 여성 변호사와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품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전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총선 결과 나온 뒤에 두 분과는 오늘 처음 뵙습니다. 당선된 인물 가운데 22대 국회를 이끌 가장 기대되는 당선인 누군지 한 명씩 꼽아주세요. 뭐 2명 꼽으셔도 됩니다. 네. 먼저.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핫한 사람은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자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국민의힘 총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려졌었던 도봉에서 김재섭 당선인이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상한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출구조사도 뒤집혀 있는 이제 안기령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와 있었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정말로 험지에서 그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이렇게 국회에 입성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한석 이상의 한 10석 정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김재섭 당선인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본인이 도봉 출신으로서 어떤 진정성 있는 정치를 보여줬던 것들이 아무래도 지역구 그 유권자들에게 좀 더 어필을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그리고 80년대생으로 지금 30대인데다가 그리고 다음 주에 아마 출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최근 뭐 결혼을 잘 안 하고 저출산의 기조에 있어서 차세대 정치인으로 로서 조금 더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면 네. 4대째가 도봉에 살게 되는 거래요. 네. 그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예, 어떤 분을 보셨습니까? 저는 하남갑의 추미애 당선자를 꼽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징계 청구를 해서 또 사실은 징계 1심 판결은 이제 징계 판결 확정 판결을 확정 판결 아니고 1심 판결까지 이끌어냈는데 그 이후에 어쨌거나 다시 정치로 복귀하는데 또 가장 큰 공을 세워준 분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추미애 당선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장이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 거부권 따지겠다. 이렇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9차례나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에 대한 심판이 이번 총선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제 아무래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그런 어떤 갈등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생이 됐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미애 차기 이제 국회의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의 앞으로의 활동이 좀 기대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질문지가 어디 갔나 봤더니 모니터 앞에 세워놨네. 지금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지금 그 추미애 육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의원 당선인이죠. 네. 당선인
질문이 뒤에 있던 게 하나 있는데 앞으로 그럼 제가 좀 네. 끌어올게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뭐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응일 수도 있지만 네. 총선 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혁신 의장에 대한 기대라면 과제를 떠안겠다. 네.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사실 국회의장이라는 게 이제 당적 없이 무소속 신분으로 중립적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게 이제 의회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중립적인 위치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미애 당선인이 워낙 또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분이고 이번에 그 친윤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이용 후보와는 좀 어떤 격전을 통해서 승리를 거머쥐었기 때문에 조금 더 돋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22대 국회에서 전반기 그 국회의장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한국 역사상에서는 여성 국회의장은 처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개인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욕심을 뭐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추미애 당선인이 그 국회의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는 좀 의문입니다. 저는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의 어떠한 권력 그 관계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번 총선을 민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다음번 대선 후보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그 의지가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한 와중에 어찌 보면은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저는 암묵적으로는 어떤 경쟁자 관계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도 대선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장을 하면서 좀 중립적이지 않겠다라는 거를 의지를 표명을까지 했다는 것은 국회의장의 자리에서 본인이 어떠한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총선은 압승으로 이루어졌는데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2년의 기간 동안에 그 대선은 3년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한 2년 반 정도가 지나면 당내 경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번 22대 국회의 전반기 2년이 이재명 대표에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분명히 적어도 1심 판결은 나올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재판 중에서. 그런데 1심 판결에서 혹시라도 일부라도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아무리 이번에 친명계 인사들을 공천을 했다라고 해도 내부에서의 어떠한 혼란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미애 전 장관이 만약에 국회의장을 하면 다음번 대선 가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저는 오히려 이번에 다선이 가장 최다선이 국회의장을 하는 게 어떤 국회 관례인데요. 그것은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기수로 조정식 전 사무총장도 육선 예, 그죠? 있습니다만 조정식 사무총장은 최근까지 이제 사무총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색이 좀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5선의 정성호 의원이 좀 국회의장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고는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는 연수원 동기로 굉장히 오랫동안 알아온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정치 하기 전부터 이미 정치를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정성호 의원이 친명계의 색깔을 좀 떼냈을 때는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그 백봉 신사상이라는 것도 받은 분이거든요. 그거는 출입 기자들이 주는 상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국회의장 부분은 정성호 의원도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 지금 뭐 국회의장에 대한 그 발언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국회를 보면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국회의장 손에 의해서 좌초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립이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좀 이런 워딩을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립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는 어떻게 보면 식물 국회의장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통과돼야 될 일이라면은 협치하고 오세요라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박병석, 사실은 김진표는 식물 국회의장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다면 앞으로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분들 전적에 대해서 제가 뭐 식물 국회의원이다라고 평가를 내린다기보다는 중립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그래서 국회의장으로 상정할 수 있는 부분 상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국회라는 것도 뭐 여야
다수, 소수 이런 게 있고 과반수에 의해서 통과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협치,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다 자초시키는 일, 모두 자초를 시킨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은 어렵사리 뭐 패스트트랙을 타서 통과했던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뭐 대장동 55클럽 특검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패스트트랙을 타서 그게 결국에는 뭐 통과가 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장 논의가 시급하게 될 것이 이제 최상병 특검법인데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뭐 만연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 의원들도 찬성하는 기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만연히 그냥 기다리고 뭐 모든 것을 다 협치한다 이렇게 보면은 또 통과가 요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 뜻을 따르는 대의 정치에는 맞지 않다. 그렇다면 이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는 대의 정치인데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점에 대해서는 더 멀어지는 정치가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도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점에서 좀 더 국민의 그 바램들, 기대들,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뭐 굳이 첨언을 잠깐 한다면 뭐 제가 김진표 의장, 박병석 의장 그 시절에 뭐 어떤 게 잘 안 됐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그거를 못했다면 그걸 그냥 이걸 좌초로 그냥 규정한다든지 해야 될 거를 안 한다는 걸 했다든지 지금의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자기네한테 불리했지 유리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입장에 따라서 서로 불만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이 통과되고 통과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아마 그분들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겁니다. 그 국회의장으로서 그런 말씀은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려하지 않았다. 뭐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초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의 지금 총선 결과에 민심을 반영해야 된다. 특히나 국회에서 반영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국민의 그 뜻은 어디서 받들겠습니까? 사실은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하는데 불통의 대통령으로 아이콘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회 구성에 따라서 그 메커니즘에 움직이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여러 명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와야지 좋다고 보십니까? 어제 저녁에 이제 기사를 보면은 적어도 비서실장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것처럼 기사들이 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물론 아직 언론에서의 그 보도이기는 합니다만 뭐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런 워딩이 나오던데요. 네. 그런데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비서실장으로서 좀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무 감각이 뛰어나고 그 서울에 이제 올라와서 대선을 치른 이후부터 많은 분들이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알게 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제주도지사를 할 때 어떤 인선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요. 네. 제주도지사 시절에 본인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도지사가 임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제주도지사 내려가서 민주당 인사를 제주시장으로 바로 임명을 한 적이 있고 그런 식으로 당과는 상관없이 인물을 좀 등용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오히려 대선과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보여줬던 어떠한 강성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비서실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총리처럼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불만 섞인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이분을 아는 분이라면은 굉장히 적당한 인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총리 후보로는 권영세 의원도 그 거론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윤이라고는 불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맹목적인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에 보여줬었던 어떤 전문가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강하고 게다가 이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좀 패배를 하는 과정에서도 용산을 지켜냈는데 21대 총선에서는 오히려 이 용산에 있어서 권영세 장관이 한 890표 차이를 정말 신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2대 총선에서는 오히려 6,000표 차이로 좀 크게 이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용산이 종로를 넘어서 이제는 정치 1번지로 되어가고 있고 대통령실이 있는 상징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좋은 인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또 이제 권영세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제 책임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박형 전 구청장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공천권을 행사를 했었던 것이 아니냐, 측근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권영세 당선인이 완전히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나 권영세 전 장관의 경우에 둘 다 검찰 출신이어서 이게 검찰공화국이라는 또 이제 프레임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서 옛날이긴 한데 여하튼 검찰 출신이네요. 근데 이 두 분은 사실은 굉장히 수십 년 전에 이미 검찰에서 나온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불구하고 검찰 출신.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근데 대통령실에서 저는요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정무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렇다 해도 총리의 경우에는 결국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인준도 해줘야 되고 야당과의 관계를 좀 스무스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판단을 하고 사람의 인물을 좀 등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인적 쇄신을 하는 이유가 이제 총선 참패 아닙니까? 그렇다면 총선 참패로 인한 인적 쇄신을 해서 사실은 진짜 민심이 뭔지를 대통령이 들어야 한다. 사실 민심과 멀어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번에 총선에서 그 결과를 보여줬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하마평에 오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권영세 의원 그리고 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과연 인적 쇄신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도 후보군 중에서 새롭게 검증에 착수한 인사들도 있고 의외의 인물이 발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놨다라고 하는데 후임 총리로 권영세 의원이라든지 주호영 의원 이렇게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 인선이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금 새로운 목소리 정말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더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마평에 오른 분들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금 이준석 당선자 개혁신당의 대표죠.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을 나눠 맡기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사실은 좀 생뚱맞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대구시장 지자체 단체장인데도 이번 총선 관련해서도 이제 뒤에도 질문도 있지만 이제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를 국정을 나눠서 맡겨서 이렇게 쇄신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실 현직 지자체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일이 없지는 않았죠. 지난 2017년에 보면은 문재인 정부 시작을 하면서 당시에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바로 이제 총리로 불러서 중간에 이제 서울에 올라왔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데 일부 언론에서 지금 유정복 시장 얘기도 나오나요? 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으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총선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보여주셨던 민심이라는 것은 여야가 그만 싸우고 일 좀 해라, 민생 좀 챙겨라 이러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에 있어서 여야 간의 어떤 협치라든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홍준표 시장님이 사이다이시긴 하지만 여야 간에 있어서의 그런 적임자일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준석 대표의 이게 스피커의 문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하다가 어떤 성상납 의혹 같은 것으로 징계를 받고 이제 나가서 본인이 창당을 하고 이번에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한 어떠한 감정적인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본인이 불필요한 이런 인사 제안이랄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총선 이후에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를 이제 지켜볼 거고요. 어떤 관계, 어떤 소통, 그들 간의 소통. 그다음에 대통령이 국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냐 이것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그 총선 결과와 관련해 가지고 대국민 입장 발표 이게 이제 뭐 기자회견이 될지 담화가 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자 이거는 자, 이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육성으로 직접 국민들께 여기에 대해 국민들의 뜻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내용으로 일단은 담화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새롭게 인선을 하고 새로운 국정쇄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뒤에 바로 다음 달에 5월 9일이 이제 취임 2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5월 9일 전후로 해서 그 새로 들어오게 되는 참모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5월 9일 그 전후에 기자회견 내에서 어떠한 국정운영의 방향이라든지 어떠한 법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5월 2일에 처리를 하겠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현재 민주당의 의석으로도 법안 통과는 가능하고 그게 이제 대통령실로 넘어온 다음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2요구권 행사는 15일 내에 정부를 이송 후에 15일 내에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5월 9일 정도가 15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육성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게 총선에서의 패배로 국민들의 민심을 알게 된 것이지만 사실은 그동안에도 대통령이 처음에 그 취임을 하고선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국민들과 계속적으로 소통하겠다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도어 스태핑이 중단이 되었는데 그때도 중단하면서 다른 형태로 소통의 방식을 고민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진행된 게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향후에 남아있는 그 임기 기간 동안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 창구에 대해서도 저는 가능하면 빨리 밝히는 것이 그 방식에 대해서라도 빨리 밝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총선 참패 이후로 입장문을 냈는데 전체 56자라는 아주 간결한 메시지였어요. 대통령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51분간 11,000자 분량의 담화문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고 부산 엑스포 실패에 대해서도 제 부덕의 소치다라고 직접 사과를 했는데 그 정도의 성의조차도 없었다라는 지금 비판이 지금 목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자회견이나 또는 담화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인데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다라고 발표된 바는 아직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의 소통에 과연 이번에 또 일방통행식 그냥 원고를 줄줄 읽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질문을 받아야 되고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들으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의 아이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이 강성희 의원, 임현택 차기 대한변협 의장 그리고 카이스트 졸업생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대통령에게 다른 목소리 사실 강성희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라는 말 그리고 임현택 차기 대한변협 회장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님이라고 마지막으로 외치면서 사실 회의장 밖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이 이렇게 틀어막힌 채 어떻게 보면 끌려 나갔어요. 경호원들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다 영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이런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질문이라도 받는 형식을 취해달라. 그래서 대통령이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다음 그러면 어떤 식의 방법이 있느냐라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준비된 원고만을 읽으면은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 발표가 된다고 한들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총선 이후 첫 회의 열었고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전면 재논의가
의료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요거는 1분 이내로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쨌든 의정 갈등이 계속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이번 총선을 넘어서서 되게 국가적으로 큰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27년 동안 단 한 명의 의사도 증언하지 못했던 부분, 국민적으로 의사 증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절차에 대해서 문제들이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고, 또 최근에 새롭게 그 비례대표 등으로 당선이 되신 분들 중에 각 당에 다 의사 출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대화로서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최근 봤을 때는 의사계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협회마다 좀 그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이고 서로 간의 그 말들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빨리 의사회 쪽에서도 좀 정리가 내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정식으로 이제 22대 국회 시작하기 직전인데요. 그 전이라도 여기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는 여야 없이 정말 다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의정 갈등에 대해서 정부가 15일에 중대본 브리핑도 돌연 취소하면서 뭐 드린 말씀 많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오늘 복지부 차관을 고소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금 총선 전에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여러 가지 특히 복지부가 대화 창구를 열어두려고 했는데 총선 참패 이후로는 좀 오히려 더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죽하면은 전공의들이 복지부에서 아무런 해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지금 문제다. 그래서 복지부 차관을 고소한다라고 하니 지금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15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